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의 새로운 양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군사적 강대국이 약소국을 이기지 못하는 현상인데요. 이 최근에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미국 이란 전쟁, 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쟁, 이것들이 모두 다 그런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전쟁이 2022년 2월 24일 날 터졌잖아요. 그 당시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때 러시아는 그야말로 전격전을 펼쳤고요. 이거는 뭐 며칠 있으면 확실히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분명히 가졌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요. 그 다음 날 2월 26일이죠. 다음 날 오전 8시에 러시아 국영통신사 리아 노보스티라고 하는 이 국영통신사의 인터넷에 잠시 동안 이런 칼럼이 올라왔어요. 그 칼럼의 제목은 뭐냐? 러시아의 귀환과 신세계라고 하는 이 제목의 칼럼입니다. 거기에는 러시아어로 올라와 있고 인터넷에 지금 돌아다니는 거는 영어로 번역된 것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는 그걸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뭐 상당히 꽤 긴 칼럼인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러시아는 잃었던 우크라이나를 되찾았고 러시아에 맞서는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조금 지나가면 서방의 이 세계에 대한 지배는 마침표를 찍었다. 이런 선언까지 같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전쟁은 완벽히 러시아의 승리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인 것이죠.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요. 잠시 이게 올라갔다가 몇 분 후에 내려졌어요. 그리고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로 된 이거는 안 보이고요. 지금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은 영어로 번역된 내용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제가 그것을 이제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4일 날 침공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26일 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 전쟁을 시작할 때 그 국영통신사에다가 또는 그 국영통신사가 승리를 미리 내다보고 보도자료를 칼럼을 제작을 해 놓은 거죠. 그리고 그거를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어떻게 해 놨나 봐요. 예약 발행 같은 거. 그런데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승리한 것도 아니고 이게 덜커덕 올라가 버리니까 아이고야 큰일 났다 해서 몇 분 만에 내리는 그야말로 해프닝이 터진 거죠. 또 대참사이기도 하고 말이죠. 이랬어요. 즉 승리를 확신했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심지어 전차병들이 그 러시아가 전차를 수백 대를 타고 왔잖아요. 그 키우로 쭉 가는 그 행렬이 사진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결국은 그 전차들을 다 놔두고 나중에 다 이제 도망을 갔거든요. 왜? 그게 다 드론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막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예복도 같이 들어있었다. 그러니까 그걸 뭔 뜻하는 거냐? 분명히 이 병사들이 승전 기념 행사에 가려고 준비까지 해놨던 거 아니냐라고 추측들을 하고 있죠. 그 뭐 추측이니까 뭐 확실히 뭐 누구한테 그런 말을 전해 들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생각을 해봤을 때 러시아는 푸틴은 분명히 매우 짧은 기간의 전투만으로도 승리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추측을 분명히 해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객관적인 군사력을 놓고 보면요. 충분히 그럴 만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바로 그 전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2022년에 침공을 했잖아요. 그 전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국방비를 놓고 보면 우크라이나가 43억 달러였어요. 달러로 환산을 하면. 근데 러시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622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보다 국방비가 15배나 더 많아요. 러시아가. 상대가 되겠습니까? 전차의 숫자를 놓고 보더라도요. 우크라이나가 900대인데 러시아는 3,000대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 3,000대보다 저는 훨씬 많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런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전투기 숫자, 전술 군용기라고 하는 거 그 숫자를 보더라도요. 우크라이나는 132대였는데 러시아는 1391대에 달해요. 무려 10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놓고 봤을 때 말이죠. 우크라이나는 애초부터 러시아의 적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전투를 벌였을 때. 그리고 실제로 처음에는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밀렸죠. 그래서 그 동부 지역의 상당 부분이 지금 점령을 당해 있잖아요. 도네츠크라든가 돈바스라든가 그 일대 지역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 중에 한 20% 정도가 러시아에 의해서 지금 점령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럴 만도 했던 게 뭐 이렇게 군사력의 차이가 도대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되는 게 마땅한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상황이 바뀌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항전 의지가 굉장히 굳었고 생각보다도 예상했던 것보다 뜻밖의 항전 의지가 강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드론 같은 것들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고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드론을 아주 빨리 만들어냈고 잘 만들어냈고 많이 만들어냈고 또 그것의 기능이 매우 빠르게 좋아졌고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서 상황이 차츰차츰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1월부터는 이 전쟁이 완전히 교착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기존의 전선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교착 상태가 지속이 되다가요. 그냥 거의 이제 전투력이 대등해졌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2025년부터는 오히려 상황이 반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26년에 들어오면 오히려 전세가 역전된 느낌이 매우 강합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아주 세게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그 이전에는요, 전투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영토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크라이나 군대가 또는 우크라이나의 무기가 러시아의 국경을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제약, 그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제약도 있었고 스스로 무기를 만들 수 없는 그러한 제약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만든 무기들의 성능이 매우 좋아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 국경을 넘어서 러시아 영토 안으로 들어가서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모스크바에 있는 군수시설 같은 것도 갖다 때리고 또 내륙에 한 2,000km 들어가 있는 곳에 있는 정유시설들 이것도 가서 파괴를 하고 또 흑해에 있는 거기에 항구들의 뭐 여러 가지 석유 수출 시설이라든가 또 거기에 러시아의 흑해 함대라든가 잠수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이제 진을 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가서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오히려 그래서 전세가 역전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보도들,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전쟁의 사상자 숫자를 놓고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사상자가, 그러니까 죽은 사람 또 부상당한 사람, 이건 둘 다 뭐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제 띵크탱크들 또 전쟁 연구소들 이런 데서 나온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크라이나가 한 60만 명 사상자가 났고요. 러시아는 얼마냐? 120만 명에서 13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도 사상자 숫자가 2배가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군사력이 훨씬 강하면 그걸로 상대방을 압도하면 그러면 자기들은 사상자가 잘 안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의 싸움,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싸움, 또 미국과 이란의 싸움을 놓고 보시면요. 미국은 사상자가 거의 없죠. 뭐 몇 명 수준이에요. 이란은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죽는데 미국은 죽는 미국인이 별로 없잖아요. 이것은 군사력 격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아요. 근데 팔레스타인이라든가 하마스라든가 또 헤즈볼라, 레바논 사람들이라든가 여기는 굉장히 사상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군사력 격차가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는 러시아 병사들 또 민간인들의 사상자가 120만, 130만 뭐 이 정도까지 되고 우크라이나는 그 절반 수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러시아가 엄청나게 강하게 보였는데 실제로는 러시아가 그렇게 강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현실이 이렇게 이런 숫자로 이런 전황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러다가 보니까 러시아가 아주 심각한 위협을 이제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예 이제는 야, 나 핵 공격을 할 거야 라고 본격적으로 위협을 하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벨라루스와 합동으로 해가지고 핵 공격을 하는 뭐 그런 훈련을 본격적으로 한다든가 또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해서 이제 미사일을 공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게 드론 공격을 많이 하잖아요. 미사일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러시아는 미사일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 오레시니크라고 하는 미사일을 최근에 썼거든요. 이건 이제 초음속 미사일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막아내기가 요격하기가 매우 힘든 미사일입니다. 초음속 미사일. 그런데 이것은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이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그걸 쐈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너 더 말 안 들으면 그러면 내가 오레시니크 미사일에다가 핵탄두를 장착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무언중에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자,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정말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지금 절망적이고 또 초조하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핵을 쓰지 않으면 잘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처음에 이 러시아가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것으로 다들 생각을 했지만 막상 전쟁이 터지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그런 현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호입니다. 세상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 이거 언제 끝날지 정말 알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써 5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북한까지 가서 가담하고 있죠. AI라고 하는 새로운 물결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며 삼성전자며 우리나라 주가들이 엄청 잘 나가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물가가 올라서 내 주머니는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잘 되고 있는 건지 못 되고 있는 건지 이것을 유튜브를 통해서만 가지고는 해결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강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직접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강의장에서 직접 만나 뵙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의 정유시설 같은 것도 막 그렇죠. 그 폭격을 하고 또 최근에는 보니까 그 서방 언론들입니다마는 저 크림반도로 들어가는 보급선 그 다리들을 폭격을 해서 석유도 못 들어가고 뭐 그래서 거기 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 병사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고통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크림반도를 잇는 그 육로를 잇는 그 대교가 큰 대교가 있었죠. 네네. 그 대교가 이제 그 공격 대상이 된 것은 사실은 뭐 2024년이나 그때도 여러 차례 있었고요. 네네. 항상 군은 그것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고요. 네. 요즘 좀 그 눈여겨볼 사항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의 드론 전력이 강화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예전에는 뭐 폭장량이라고 할까요? 그 드론 한 대에 매달아 보낼 수 있는 폭탄의 양도 제한돼 있었고 이 그 거리가 날려버릴 수 있는 거리가 몇백 킬로미터에 불과해서 사실은 뭐 전선이라든지 아니면 전선 가까이 있는 러시아 그 영토를 공격하는데 한정됐었는데 그 사이에 드론 전력이 강화돼서 1000km, 2000km를 넘어가는 사정거리를 가진 드론을 또 대형 드론을 만들어내서 폭탄을 가지고 예전에는 미치지 못했던 그러니까 진짜 모스크바도 공격할 수 있고요. 상트페테르부르크도 공격할 수 있었고 아니면 그 러시아가 하신 전쟁 자금을 석유 수출 대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주요 그 정유시설 내지는 저장 창고 아니면 항구를 공격해서 상당히 큰 효과를 보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요.
여기서도 또 균형 잡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이 그러니까 이런 그 변화가 네. 왜 일어났는가 했을 때 어떤 분이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전선에서 즉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직접적으로 맞닿아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그 전선에 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의 역량을 투입해 가지고 네. 러시아군을 밀어내거나 네. 아니면 유리한 전황을 조성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그걸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근데 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선을 그 우크라이나 군에게 유리하게 조성하는 이런 노력을 포기하는 대신에 그 포기하면서 남은 전력을 드론에 다 쏟아부어서 러시아에게 후방을 공격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전쟁 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수출의 어떤 차질을 빚게 만들 수 있고요. 네. 또한 이 지금까지 4년 넘게 전쟁을 치르면서 푸틴 대통령이 비교적 안정된 지지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높은 지지도를 올렸던 것이 이 러시아 핵심 지역인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네. 이런 도시에서 전쟁의 분위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게 사실 해왔던 거거든요. 글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뭐 전쟁을 하나? 뭐 그 하는 게 아니라 그쪽 사람들은 오히려 전쟁 동안 호황을 구가했습니다. 예. 돈이 많이 풀린 거죠. 돈이 많이 풀리기도 했고 그리고 저기 뭐랄까요 이 소득이 늘어나면서 소비 수준도 올라갔고요. 네. 또 하나 뭐 역설적인 얘기인데 예전에 그 러시아의 그 올리가르히라고 하는 재벌들이 네네. 있어서 이 사람이 돈을 번 다음에 다 외국으로 빼돌렸거든요. 네. 근데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 제재를 하면서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번 올리가르히가 예전 같으면 다 해외로 빼돌려서 런던에 집 사고 지중해 별장 사고 했는데 돈을 못 어떻게 된 빼돌려요. 거예요? 또 그 돈이 러시아에 도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내수 경제가 활성화됐었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수적인 어떤 좀 역설적이네요. 효과 때문에 적어도 변방 지역이 아닌 러시아의 핵심 지역은 전쟁의 분위기를 전혀 느끼지 못했고 네. 오히려 전쟁 이전보다 더 생활 수준이 올라가니까 네. 뭐 지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고 또 네. 좋아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데 지금 와서는 모스크바에 펑펑 터지고요. 네.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터지고 하니까 러시아 국민들도 어떻게 보면 맞아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었지. 전쟁을 하고 있네. 그걸 그리고 느끼겠네요. 지금까지 정부가 아주 유리하게 전황을 이끌고 있다라고 네. 해왔는데 이건 뭐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식으로 여론이 일부 흔들리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그 러시아 측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다가 드론을 보내서 공격을 하는데 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그렇죠. 공격을 하더라고요. 예. 이게 어떤 계산이라고 보세요? 일단 러시아의 계산은. 뭐 드론이 아무리 발전을 하더라도 네. 이 드론으로 날려보낼 수 있는 그 폭약의 양이 네.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어떤 뭐 모기가 한 대 쏘는 정도의 네. 그 피해를 입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정말로 그 급소를 꿰뚫는 네. 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미사일인데,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당연히 예전과 드론과 미사일을 섞어서 날려보냈는데 요즘 그 좀 특징이 그러니까 러시아가 자랑하는 초음속 맞아요. 최신형 미사일을 날려보내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 우크라이나 가지고 있는 요격 시스템에 상관없이 타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효과가 극대화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뭐 그 추정컨대는 사실은 이것은 우크라이나를 겁주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서방 국가에 대한 일종의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사실은 발을 빼고 있지만 영국, 프랑스, 독일이 아직까지는 전폭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데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이 아직 경제 위기도 불구하고 국방 예산을 증액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계속해서 푸틴 대통령이라든지 러시아에게 적대적인 어떤 성명을 발표하면서 진영 대결이 이뤄지고 있는데 영국, 프랑스, 독일을 상대로 러시아가 우리 이런 최신형 미사일이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다가 공격하는 거는 예. 독일이나 프랑스 보라고 예. 보여주는 거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방공 체계로 네. 이거 못 막는다. 이런 상황에서 너희들이 계속 우리를 적대하겠느냐.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경고. 그러니까 네. 엄포를 놓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해석할 수 있겠군요. 예.
그런데 실제로 예. 그 러시아는 벨라루스하고 같이 해서 핵 공격을 하기 위한 훈련도 하고 뭐 최근에 그랬다 그래요. 근데 이게 그 뭐 사실은 그 그것도 해석의 문제입니까? 아니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네.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네. 언제라고 해서 뭐 그 저기 연습을 안 하겠습니까? 늘 하도 미국도 늘 하고 있나요? 늘 하고 있겠죠. 근데 네. 이게 또 저거 이제 그 사실은 이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저는 네. 정말로 그 제 나름대로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네. 이 신문 보도 같은 걸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토가 훈련을 하면요. 네. 한국에서 보도가 안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나토가 이런 발트해라든지 이런 쪽에서 네. 러시아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어떤 러시아가 위협이라고 느낄 수 있을 그런 훈련을 하면은 네. 그냥 짧게 뭐 훈련을 했다 내지는 보도가 안 되죠. 우리하고 관계 없으니까 예, 예. 하든 말든. 근데 거기에 뭐 그러니까 러시아의 자체 프로그램으로 훈련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네. 나토가 그렇게 훈련을 하니 우리도 네. 대응해서 훈련하겠다라고 하면 한국 신문에 되게 크게 납니다. 이것은 러시아라고 하는 호전적이고 팽창적이고 전쟁을 일삼는 국가가 저런 훈련을 하니 네. 언제라도 분쟁이 터질 수 있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거든요. 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훈련을 하더라도 나토가 훈련을 하면 문제 삼지 않거나 이건 평화를 위한 훈련이고 네. 러시아가 훈련을 하면 이것은 침략과 분쟁을 도발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하면서 근데 최근에 그 러시아 고위급 인사들의 발언 속에 핵 공격을 시사하는 그런 것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 원칙의 얘기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 지난 5년 동안의 핵 교리를 보면요. 네네. 예전에는 그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핵을 쓰는 어떤 그 것에 여러 가지 빗장을 걸어놨거든요. 네네. 근데 그 빗장을 여러 개 푼 것이 사실입니다. 아하.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빗장을 몇 개 풀었다고 해서 러시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발을 당하지도 않았는데 네. 무조건 공격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그 문구가 뭐 사실은 지금 그 메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그 좀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네. 기본적인 기조가 뭐냐면 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적대 행위를 할 때 우크라이나를 돕는 국가도 네. 우리는 공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공격한다가 아니라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예, 거죠. 유럽 국가가 돈 대지 마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무기를 대거나 네. 아니면 그 뭐랄까 우크라이나 군의 전력을 높이는 네. 그런 쪽에 지원을 하면은 우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돕는 나라까지도 우리는 적대 국가로 삼을 수밖에 없고 적대 국가가 된 이상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네. 근데 그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핵폭탄이 될 수도 있으니 네. 자중하라. 아.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엄포를 놓는 것이죠. 근데 네. 엄포를 놓는다는 것이 반드시 그것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야말로 상대방의 길을 꺾는 그런 것인데 뭐 그런 식의 보도는 충분히 가능한데 이게 그 러시아 고위 관리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네. 이것이 반드시 직접적으로 실시간으로 이 분쟁 도발의 어떤 신호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너무 이렇게 좀 뭐랄까요 제가 볼 때는 이 과민 반응 네. 내지는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이 서방의 시각에서 러시아를 보면서 어떤 이게 왜곡된 네. 이런 것이 좀 작용한다 이렇게 제가 걸러 들어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은 조금 뭐 결이 다른 얘기지만 네. 어느 틈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면 또 그런다라고 하면서 네. 사실은 뭐 트럼프가 아무리 뭐 강경한 발언을 해도 사실은 이게 별로 신경 안 쓰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과 똑같이 러시아도 전쟁을 하면서 때로는 험한 말도 하고 때로는 어떤가 뭐 이렇게 자극적인 말도 하는데 네. 그것도 걸러 들어야지. 그 사람들이 하는 말마다 이렇게 다 반응을 하면은 사실 우리한테 좀 더 피곤하고요. 사실은 이게 전황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때 상당히 교란 요소가 된다는 얘기죠. 네. 예. 사실은 또 따지고 보면 네. 유럽 연합에 고위 그 공직자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러시아를 상대로 하는 말로 상당히 험해요. 그렇습니까? 예, 예. 뭐 사실은 진짜 험한 말도 하는데 네. 사실 그런 것도 별로 보도가 안 되죠. 예. 자, 이번에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2022년 2월 달에 그런 전쟁을 일으킬 거라고는 뭐 대부분 다 예측하지 않았었는데 예. 그런 전쟁을 일으켰고 그 당시 전쟁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뭐 한 일주일이면 끝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는데 그것도 네. 완전히 다 틀어져서 지금 5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상태가 돼 있는 겁니까? 뭐 최근에 이코노미스트지의 보도가 되게 재밌었는데 네. 우크라이나가 한 달간 약 한 189제곱미터의 점령지를 탈환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이렇게 점령지를 탈환한 게 거의 한 3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러시아도 좀 한계에 도달한 게 아닌가. 지금 러시아도 전쟁이 아니잖아요. 동원령을 내린 전쟁이 아닙니다. 특별군사작전이라고 해서 군사작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전력을 다하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어쨌든 제도적이나 뭐로나 동원도 하지 않고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러시아는 전쟁하고 있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지금. 공식적으로는 전쟁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럼 뭐 미국도 지금 뭐 이란에서 공식적으로 전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전포고를 한 것도 아니고요. 네. 그것도 군사 작전을 하고 그냥 있는 군사 작전 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참 세계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도 어느 정도 한계에 좀 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영국 정보국 수장이 최근에 말한 게 러시아군 사망자 수가 한 50만 명 정도가 될 거다. 네. 사망자만. 라고 하니까요. 근데 보통은 이제 한 30만이라고도 말을 하고.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들은 자신들은 5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외부에서 보면 한 10만에서 많게는 20만까지 잡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어마어마한 소모전을 해가면서 네. 있는 거죠. 근데 그 소모전에도 이제 좀 지금 현 상황으로는 한계에 도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요즘 보면 우크라이나가 처음에는 러시아 본토를 공격을 못 했어요. 네. 근데 최근에는 보면 러시아 본토 깊숙이 공격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럼 뭐 저 드론 전쟁에 가장 발달한 게 가장 크고요. 네. 그리고 과거에는 우크라이나가 그 러시아 본토를 굉장히 공격하려고 할 때 바이든이 굉장히 막았거든요. 바이든 시절에는 네. 그 확전된다고 아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네. 미사일을 주더라도 그 국경 안으로 뭐 본토에 뭐 몇 킬로 이상은 못 쏜다라는 네. 제약을 걸어서 미사일을 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지원하는 미사일도 없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주는 거고 하니까 네. 우크라이나가 미국 눈치 안 보고 지금 네. 또 하고 있는 그런 면도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미국의 지원을 받지 않으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자유로운 면이 또 있는 거네요. 그럼 약간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 그래도 뭐 많은 정보가 미군 없이는 우크라이나 군이 움직일 수 없는 건 사실이죠. 하긴 위성 네. 정보 같은 게 없으면 그렇죠. 뭐 아무것도 못 할 텐데.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뭐 일론 머스크가 네. 저기 스타링크 다 끊어버리면 네. 그걸로 아무것도 못 움직이고 드론도 못 가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없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과거에 비해서 우크라이나가 더 대담해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생겼고 특히 네. 드론이나 이런 것도 우크라이나의 그 드론 제작 기술이나 드론 방어 전략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성숙돼 있어서 네. 이제 그 과거보다 훨씬 더 과감한 공격이 가능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러시아 측에서는 공세가 무디어진 걸까요? 사실 그게 좀 저희가 뭐 제재나 수출 통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한 그 기사나 뭐 싱크탱크 보고서들을 많이 보는데 좀 의견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의견은 엇갈리지만 제 생각에 그래도 하나 굉장히 맞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최근에 스웨덴 외무장관이 한 말인데요. 네. 러시아의 지금 경제 통계 수치는 굉장히 마사지가 많이 된 거다. 이거 믿으면 안 된다. 조작이 많이 됐다. 조작이 된 풀려졌다. 거다. 왜냐하면 그 러시아가 전쟁 후에도 3-4%씩 계속 성장해서 서방을 네. 굉장히 푸틴이 조롱하고 그랬거든요. 예. 쟤들은 성장도 못하는데 우린 전쟁하고 있는데 성장하지 않느냐. 네. 우리의 방식이 맞다라고 했는데 그 스웨덴 외무장관이 위성으로 찍어서 우리 뭐 보통 이제 중국의 실제 경제 성장률을 볼 때 철도, 전기 뭐 이런 거 보라고 하잖아요. 네. 네. 위성으로 찍어서 러시아를 보면 전쟁 전보다 마이너스 8%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경제가 한계에 도달했다. 스웨덴에서는 그렇게 정보 당국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 3-4%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게 거짓말이었다는 소리인가요? 그 거짓말이거나 과장됐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고압 경제라고
이름을 붙여서 처음에 나왔는데 그게 이제 전쟁 물자를 만드는데 투입되다 보니까 모든 자원들이요. 네. 그로 인해서 성장률이 올라가는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 경제적인 체력은 떨어져 있고 전기 사용하는 거나 이제 위성으로 찍어서 본 것들을 보면 점점 그 한계에 이제 도달해 가는 게 보인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걸 따져 보면 이제 러시아가 더 많은 자원을 동원하기엔 좀 어려워진 상황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하긴 필요한. 북한에까지 손을 내미는 네, 거는 북한은 사실은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마지막 악마의 독배를 마시는 네. 그래서까지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실제로 굉장히 재밌는 기사가 최근에 CNN 탐사 보도 난 게 그 네. 스페인 그 해역에서 그러니까 그 스페인에 가까운 공해에서 격침된 그 러시아 배에 네. 잠수함용 원자로 2기가 북한으로 가던 게 들어 있었다. 아, 그렇습니까? 라는 탐사 보도가 났죠. 저는 아주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오. 그래서 그 배를 작년 말인가 네. 그 격침시켰어. 이유가 어떤 그 화물선이 가는데 러시아 함대가 호위하고 있었고 네. 그런데 대서양 지나가다가 침몰한 겁니다. 누가 격침을 시켰어요? 그렇죠. 그거 이제 누가 격침을 했느냐가 이제 굉장히 그걸 중요하죠. 모르는 겁니까? 예, 격침이 돼서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또 재미있는 건 러시아의 군함들이나 정찰선들이 와서 한 번 더 부시더라는 거예요. 바다에 2,900m 안에 깔아앉은 증거를 없애는군요.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걸로 추정된다라는 그런 기사였는데 그 생각을 해보면 러시아가 이제 독배를 마셨잖아요. 북한은 네. 독배를 마시고 이제 마지막 악마의 술잔을 그러니까 영혼을 파는 거래를 하고 네. 그럼 북한이 원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핵 잠수함 원자로를 보내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과 함께 그런 기사를 쓴 건데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걸 뒷받침하는 그리고 북한도 그 얼마 후에 자신들이 핵잠수함 만든다고 뭐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러니까 김정은이 나와가지고서 뭐 네. 잠수함 보여주고 핵 추진 네. 잠수함이라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걸 했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그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좀 눈에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그 재밌게 읽은 탐사 보도였습니다. 어쩌면 그러면 배가 그걸 싣고 가다 침몰했으면 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육상으로 가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거기서 포인트가 그겁니다. 네. 왜 북한으로 보내는데 육상으로 가지 않고 멀리 저렇게 네. 바다를 통해서 대서양 그렇게 하면 아프리카를 돌아서 이렇게까지 갈 수도 있는데 네. 진짜 왜 그랬을까요? 수에즈 운하를 그렇게 하면 수에즈 운하 이런 데 걸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아프리카를 돌아서 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네. 그게 이제 그겁니다. 러시아 경제가 너무 허약해졌고 네. 지금 그 물류망을 대체할까 철도로 그러면 가야 되는데 네. 그게 굉장히 무겁고 하기 때문에 네. 그거를 수리할 만한 능력이 안 되고 이미 그 인프라가 그만큼 낙후돼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거다. 이게 전쟁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복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또 다른 싱크탱크에서 또 한번 그런 연구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CNN 언제 기사예요? 그게 아마 한 4월 달에나 한번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 지지난 달일쯤 되고. 그래서 그게 찾아봐야겠네. 한국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보도가 되진 않았는데요. 근데 네. 그 이후에 또 사실은 뭐 약간 추측성이다 보니까 그런 거 있는데 그 이후에 또 싱크탱크들이 또 그런 것들을 좀 받아가지고 연구를 해보면 왜 얘들이 이렇게 보냈을까 딱 그 부분을 찝어서 또 연구원들이 연구한 게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